안녕하세요. 소정의 경제펀치 소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최악의 게이트로 몸살이 아닌 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1987년이 민주주의 전진의 큰 에너지였던 것처럼 이번 탄핵도 어쩌면 민주주의와 한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 탄핵, 우리 경제를 한 걸음 도약시킬 모멘텀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위기 진입의 터널이 될까요? 탄핵의 경제학, 오늘 소정의 경제펀치에서 속 시원한 해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이제 탄핵안에 대한 헌재 판결과 차기 대선 등이 변수로 떠올랐는데 과연 한국 경제는 탄핵 충격을 최소화하며 변화와 희망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까?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최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죠. 그렇다면 주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2004년 3월 12일의 경우 코스피는 2.43% 하락했고 코스닥은 3.44% 빠졌습니다. 그것과는 달리 이번에 박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표결된 직후 첫 거래일인 지난 12일에는 코스피가 0.14% 오르면서 증시의 영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장 180일이 소요될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각 판결이 내려진 그 당일 코스피가 2.7%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 거래일에는 무려 5% 이상 빠지면서 패닉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느냐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파장이 다르게 예상이 됩니다만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또 다른 여정이 큰 여정이 남아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인데요. 만약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대단히 불투명하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판결 시점과 그 내용에 따라서 내년 중 대선이 2월부터 12월까지 그야말로 5만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한다는 거죠. 만약 헌재가 지금부터 60일 내에 탄핵을 결정한다면 내년 3, 4월 대선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즉각 하야할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2월 대선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탄핵 결정이 5월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내년 여름인 7, 8월 대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만약의 경우 헌재의 탄핵안 기각 시에는 원래 일정대로 12월에 대선이 치러지는 거죠. 이처럼 탄핵 정국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일정과 맞물리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대단히 키우고 있다 하는 게 지금 문제겠습니다. 더구나 한국 경제는 지난 2004년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충격에 맞설 어떤 맷집이랄까요? 펀더멘탈이 아주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최근 4분기 성장률이 0%로 기록했고 내년에도 기껏해야 2% 초반대 아니냐 하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액은 올해보다 한 2.7% 정도 높여 잡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의 수출 부진을 감안한다면 이걸 근본적인 회복세라고 보기는 누구도 그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0%를 넘고 있습니다.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여기에 경제정책 리더십도 좀 걱정거리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당시 이현재 부총리가 사령탑으로서 역량을 10분 발휘했다면 지금은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영 부총리 지명자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12년 만에 재연되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 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 펀치. 오늘은 탄핵의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김인철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네. 요즘에 연말이라 가뜩이나 경기가 좀 김영란법 등등해서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 경기가 좀 주춤하죠. 네, 좀 안 좋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주제가 이제 탄핵인데요. 네. 최근 나타난 주가 흐름을 보면은 네. 뭐 큰 불안정성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사실 마침 미국이 금리를 손을 댔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걱정들을 좀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 투자가들이 보는 우리나라 주식 시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탄핵 결의안이 국회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지금은 아마 관망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네네. 드네요. 예. 이 탄핵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정치 과정입니다만은 우리가 탄핵을 이제 처음 겪는 건 아니고 한 10여 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마침 올 봄 여름에는 저 멀리 브라질이라는 곳에서도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그렇죠.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탄핵의 경제학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만은 경제와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탄핵이 사실 정치적인 그런 그 행위이지만은 또 결과이지만은 실제로 우리 경제에 상당히 그 영향을 주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의 그 소비 심리나 투자 심리가 이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물론 지금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그냥 뭐 안정세를 유지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탄핵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니니까 네.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이 또 이렇게 익숙해 있으니까 뭐 별것 네.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네. 약간 대비가 된다는 그렇습니다. 분들 지적이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렇습니다. 주가가 부분적으로 급락을 했거든요. 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탄핵안이 기각이 된 뒤에도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굉장히 좀 완만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등락이 심한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그 정말 그 상승세를 탈 건지 완만한 그렇죠. 아니면은 좀 또 이게 내리막길로 갈 건지 네네. 조금 우리가 더 두고 봐야 할 네네. 것인데 역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저력이나 또 경제 운영 기술을 어떻게 보는가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주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표피적인 지표니까 네. 즉각적인 아주 초단기적인 그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잘 반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근본적인 분위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우리 경제의 저력을 외국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역시 투자할 곳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네, 낫다.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분석은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뭔가 정치 세력 간의 충돌이 워낙 강력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그 앞에 나타난 불투명성이 너무 강했다면 지금은 왠지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절차지만 국민적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지금 쏠려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미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주가에서도 그런 어떤 불안정성이 조금 낮아진 뭐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그런데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역시 이제 앞으로 이제 공은 이제 어차피 헌법재판소로 이제 넘어갔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에 달려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경제 시나리오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는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오늘의 이제 저희가 좀 나눠보고자 하는 토픽인데요. 네. 먼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우리 경제 펀더멘탈, 소위 말하는 그 기초 체력,
뭐 맷집이랄까요? 이 부분들이 많이 지금 취약하다. 이 부분이 좀 걱정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칫 10년 만에 또 뭐 위기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의 그 소비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 영향을 준 거는 김영란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을 이제 하는 그 과정에서 좀 피해를 빨리 보는 그런 기업도 있고 또 느긋이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할 수 있는 기업도 있는데 막상 그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는데 갑자기 그런 그 룰을 이제 적용하니까 네네. 매기가 많이 떨어지죠. 아, 그렇군요.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서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가야 되고. 사실 한 2달 전에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될 때 분위기에 비해서는 지금 탄핵 때문에 그런지 그 법의 시행 부분은 조금 이렇게 유야무야 좀 완화된 듯도 한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전에 네. 이미 그 소비가 좀 이렇게 위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그렇게 충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또 마음 한구석에는 네, 예. 그 참 좋은 일이다. 네, 그거 네. 진짜 했었어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장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하고 또 경기에 좀 이렇게 위축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걸 이제 참고 또 이왕이면 또 이제 그래서 기업가들이 역할이 필요한 거죠. 어려울 때 우리가 외국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성장이나 저력을 인정해 주니까 좀 과감하게 중장기 투자도 좀 하고 또 좀 쓸 건 쓰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아낄 때는 아낄더라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그 소비자들의 네. 그 행동이 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경제 사령탑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 동안에는 유일호 부총리하고 임종영 지명자 계속 좀 혼란스러웠어요. 다행이지만 이렇게 좀 뭔가 정리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일호 부총리가 이제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유 부총리 리더십이 좀 약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경제 타워를 일단은 그 가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의미를 주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그 위에 또 이 총리께서 계시니까 또 총리의 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이 일사불란하게 네네. 사실을 움직여야 됩니다. 네네네. 그 이외에 이제 이 장관들은 네. 같이 협의를 빨리 해서 네네네.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면 네네.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뭐 최선은 아니지만 일단 차선으로서 네. 빨리 결정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불안정성을 네네. 또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진짜 가장 큰 문제로 많은 분들이 이걸 걱정하십니다. 그 내년 대선 일정이 너무나도 불투명해졌다는 거예요. 헌재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고 그로부터 이제 60일 이후에 대선을 해야 되니까 그 내년에 5년마다 찾아오는 대선이지만 이게 너무 불투명해졌다. 경제 입장에서 보면은 불투명이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게 너무 싫은 거니까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다른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글쎄요, 우리 그 대표님께서 아까도 잠깐 언급하실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대선 날짜가 보니까 뭐 12월도 될 수도 있고 2월 달도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많은데요. 사실은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로서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쏠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또 이 중장기 투자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이 대선의 그 일정이 빨리 정해질수록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언제 빨리 땡겨서가 아니라 네. 확실하게 어느 날짜 어느쯤이면은 이 헌재의 그 판결이 네네. 내려질 수 있겠는가. 아하, 그것만 이렇게 알려지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역으로 이렇게 일정을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은 헌재가 대충 보니까 앞으로 한 3개월 뒤쯤이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4개월 뒤쯤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혹은 더 빨리 2개월 뒤에는 뭐 가능하겠다. 이런 판결 시점을 좀 미리 예고만 해줘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지금 이제는 뭐 국회의원들뿐이 아니라 이 SNS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그렇다면은 헌재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치 국가이니까 법정 기한 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요때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네. 거기서 하나의 그 시그널만 그렇죠, 준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전에 네, 그 네.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아마 그런 면에서 헌재에 어떤 그 일정에 대한 그 용단을 좀 미리 좀 내리셔서 네, 네, 이렇게 시그널을 국민에게 보내주면 네. 참 고마운 일이죠. 네, 네, 네. 그 불확실성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등장해 있는 어떤 대선 일정 그런 부분들을 헌재가 조금 슬기로움을 좀 발휘해서 대강의 그 윤곽이라도 탄핵을 인용할 거냐 기각할 거냐 그 내용이 이제 차차 본인들이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대충 언제쯤이면 결론을 낼 수 있겠다 하는 그 그렇습니다. 시점을 좀 해주면은 많은 것들이 좀 확실해질 것 같아요.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책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다는 걸 미리 좀 얘기해주면 그 훨씬 더 부작용을 줄일 수가 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뭐 대충 그런 쪽으로 또 가닥이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 사실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냐 어쩌냐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어찌됐건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크게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탄핵 과정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대선이 대선답지 않게 너무 이게 졸속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 그 제대로 정책 경쟁조차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또 하시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년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게요. 그 전에는 되게 이제 캠프에 들어가서 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만들고 그러는데 네, 네. 지금은 아예 그 시민들이 그 인터넷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사이버 공간들이 이제 생기고 또 이 SNS나 다른 그 전자 매체를 통해서 바로 그냥 그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하기 때문에 네네.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죠. 네네. 그래서 그야말로 앞으로는 시기가 조금 이렇게 촉박하더라도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 네네. 보다 더 나은 정책 공약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네네. 그야말로 참 대선다운 대선을 네. 치러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그 이 대중민주주의라고 해서 이분들의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니까 네네. 조금 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니까 네네. 역기능은 좀 이렇게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네, 장치도 필요합니다.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때는 주가의 흐름도 많이 흔들렸고 이제 그랬던 반면에 올해 초 그 브라질 탄핵 사례를 보면 그 탄핵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그 주가도 오르고 성장률도 다시 그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보면 탄핵이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에너지의 어떤 힘의 원천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고 자칫하다가는 어떤 혼란과 충돌의 하나의 또 이정표로도 작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그 나라의 그 국민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 SNS를 통해서 거짓 소문이나 헛소문이나 잘못된 소식을 정보를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그 또 역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국민 전체가 수준이 높으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의 장래를 미래를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정말 참 좋은 정책을 또 옳은 그런 진실을 이렇게 유통해서 네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공유하고 또 좋은 소식을 또 이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가면 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뭐 4년제 하든 5년제 하든 네네. 그 대중민주주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자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그 제도를 잘 이렇게 활용을 하면 네. 우리나라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형으로 가지 않겠나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네. 뭐 끝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뭐 슬기롭게 잘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 정치 일정 과정들이 슬기롭게 잘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헌재도 뭔가 슬기롭게 어떤 판결 시점을 좀 미리 예고한다든지 그런
각자가 좀 슬기로움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지금 뭐 퍼펙트 스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지요. 금리는 오르지요. 우리 가계부채 심각하지요. 아까 말씀하신 김영란법 시행 이후 뭐 소비가 아주 완전히 죽었지요. 뭐 등등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그런 펀더멘털이 취약한 상황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걸 잘 풀어가면 새로운 에너지의 어떤 그 힘으로서 할 수 있겠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유리알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보면 문제 수없이 많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네, 네. 그런데 또 이 객관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저력이나 강점을 보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역시 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나고자 또 이 그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네. 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 위해주고 그 위로해주는 그런 그 어떤 네트워크를 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지 불만 세력이 있는데 그 불만은 결국은 억울하게 정말 그 당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아직 네.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많이 적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부분들을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이 안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네, 네. 정부 차원에서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좀 이렇게 이 생각을 해주면 훨씬 더 우리가 더 나은 민주주의 네. 또 아니면 또 더 좋은 더 훌륭한 네. 이 그 후보자를 모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특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 ombudsman 그렇습니다. 회장이신가요? 이사장이신가요? 그냥 옴부즈만입니다. 그냥. ombudsman 네.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기업에게 뭐 일단 설명을 우리 교수님이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인애들도 여기 와 있는 한 4천여 개 그 큰 기업들이 우리 이 경제를 아주 속속들이 잘 아는데요. 네네. 우리의 저력을 잘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엉뚱한 실수를 안 하고 그러면은 뭐 같이 호흡해서 갈 네네. 수 있으니까 잘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김인철 명예교수님 모시고 탄핵 정국 속에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풀어나갈까 그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철학자 게오르그 헤겔은 전쟁을 바람에 비유하면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다의 오물이 청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와 국민적 불행이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청소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쓰는 그런 참신한 시작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서정의 경제펀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